Thank you. Is this work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o, I'd like to first thank 먼저 CBS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측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한국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우 훌륭한 일들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흥미로운 국가 중 하나이며 그리고 많은 정책 이반자들이 여기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는 먼저 이주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의 정책 의도와 그리고 실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자주 방문할 때마다 제가 꼭 듣는 질문이요. 실제로 과연 최고의 정책이 무엇인가? 한국은 항상 최고 1위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고의 정책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답변은 사실 최고 외에 이민 정책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취업률을 올리고 싶어하고 보건 정책 같은 경우도 장수하길 원하고 이민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최고의 정책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 가장 최선의 이민 정책은 국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최고의 이민 정책은 없습니다. 각각의 국가의 실정에 맞게, 맥락에 맞게 이민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최고의 이민 정책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전에 한동근 장관님과 논의를 했지만요. 장관님께서 이민 정책은 사실 이제 이민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주민 정책은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주민들이 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모든 카테고리에서 기록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영구 정착 이주민이 610만 명을 기록했고 일시적인 외국인 근로자가 2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망명 신청자가 20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400만 명을 기록했고 국제 학생이 2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년간에 저희가 집계한 수치 중 가장 최고입니다. 팬데믹 와중에 이러한 이주민의 숫자가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다시 반등하게 되면서 이제 이주민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책의 결정은 이주민의 숫자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주민들이 이주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는 영구적인 유형의 이주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OECD 회원국들의 이주민들은 21%가 일 때문에 이동을 하고요. 29%는 가족 문제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구적 유형의 이주민들 중 1%가 대한민국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이주민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재외 동포입니다. 한국은 임시 이주 정책이 가장 대규모로 성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이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임시 이주로 오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치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주에 있어서 대부분은
정책 위반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가족을 방문하는 이주민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이미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배경에서는 사실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은 크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주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망명 신청자, 피난민 같은 것들이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 OECD 국가들을 보시면 이러한 이주 정책에 있어서 강하게 통제하는 이주 유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이주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이주, 가족 문제로 인한 이주, 피난민 재정착 학생들이 이주하는 유형도 있겠고요. 또한 그리고 국제 학생들의 이동도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영구 체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적 취득을 위해서 이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주민의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주 정책을 잘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주 정책 이주민들의 숫자는 예측될 수 없지만 잘 조율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 이주 같은 경우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이주를 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자신의 가족과 조우하기 위해서 이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 유형의 이주는 더욱더 통제력이 강할 것입니다. 이미 혼인율이나 가족 숫자에 대해서 잘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이주민의 숫자를 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이제 자국에서 몇 명이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몇 명의 이주민이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 안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주 정책 수립에 있어서 한 가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노동 이주는 통제 가능한 카테고리 유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주 정책 계획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로 인한 이주, 생각을 해보면요. 인적 자본, 혁신이 필요해서 혹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필요해서 이러한 노동 그리고 경제적 이주 정책이 수립되곤 합니다. 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이주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숫자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국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주민들을 받아야 한다고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캐나다에서는 1%의 이주민이 이러한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OECD 회원국가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좀 더 이제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 그리고 경제적 이주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주민이 체류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좌우측에 있는 장기 목표에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책을 재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OECD 국가, 일본, 대만 같은 국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각각의 단기, 장기 목표에 대해서 어떠한 필요와 수요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단기 필요 같은 경우 어떠한 근로자가 필요한지 그 숫자에 제한을 두고 어떠한 분야의 근로자가 필요한지 어떠한 직군, 지역, 회사에 그리고 얼마큼의 급여를 줘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호주나 캐나다처럼 말이죠.
몇 명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목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지역적으로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동시에 자국민들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고요. 일부 OECD 국가들은 직업 훈련에 있어서도 장애물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테스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자리 시장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재단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주 정책이 계획됩니다. 인력난을 마주했을 때 그렇다면 이주 정책을 이제 세워야겠죠. 사실 인력난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이주 정책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인력난의 증가와 그 다음에 이주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노동력이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주 정책을 수립하고 이주민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0만 명의 일자리 공석이 있다면 40만 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인력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이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광산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인가? 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과 그 다음에 이주 정책 수용에 있어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하는 경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여러 가지 모델링을 또 활용할 수 있겠고요. 분야 직군에 관해서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 수요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를 하는 경우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불균형적으로 입국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겠고 또 오버스테이를 하는 이주민들의 문제도 있겠죠. 또한 이주로 인한 추가적인 수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민들이 자국으로 와서 주거나 그리고 식량 문제, 사는 곳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또 도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업 능력 공급에 있어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들이 와서 어느 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또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고요. 그래서 스케일의 이동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구직자와 고용주의 스킬 미스매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정을 할 때 민주적인 절차를 따릅니다. 정치적으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반자를 움직이고는 합니다. 관련하여 법을 재정비하여 입법을 하고 또 재정책 이반자 등 논의 과정을 거쳐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크리스마 보스웰스가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정당의 기술 관료자라는 개념인데요. 인력난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정당화의 기술 관료자다라고 보스웰스 씨가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전문가의 말을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지식은 어떤 정책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책 계획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정보를 제안하고 지식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한테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지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이주 정책은 매우 리스크가 높은 정책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잘못될 경우 어떻게 대비할지 그 대비책을 세우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던스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주 정책을 세울 때 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니까 이주민들이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깔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떠한 이주민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얼만큼 많은 이주민들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경고의 예시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문가 지식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권위 있는 전문성의 필요가 때때로 증거의 유효성을 능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몇 년 전 한국 신문에서 OECD가 다문화 사회를 위한 기준을 5%로 상정했다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5%를 넘어가는 경우 특정 국가가 다문화 사회라고 명명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5%가 정책적 기준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5%에 맞춰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OECD에서 이러한 5% 기준선을 세운 적이 없고 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그 누구도 5%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 신문 출처가 도대체 어딘지 불분명하였습니다. 이 5%가 마치 전문가가 얘기하는 근거처럼 활용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전문성의 필요는 때때로 그 실제 실증의 증거의 유효성을 능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출처가 어디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요.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지금까지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앞으로 이주 정책에 수치적인 제한을 두는 수치적인 상한선을 두는 OECD 국가들의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세 곳 중 한 곳은 자국 이민 제도에 수치적인 상한선과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인들이 항상 떠돌아다닙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다양한 실증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죠. 저는 수년간 정책 입안자들과 일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 증거라는 것이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이 정책 결정, 정책 입안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찍힌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실증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증거가 어떻게 수립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주 정책 같은 경우 조금 다릅니다. 일단 수치를 먼저 관망합니다. 다양한 분석을 하고 일자리 공석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 직업훈련 제도를 정비하고 이러한 수치들을 다 고려하고 취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이어나갑니다. 우측의 호주 한 위원회의 논의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입니다. 풍경이 대부분의 OECD 회원국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몇몇 이제 회의는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회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어떤 회의는 또 대중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회의는 비밀로 진행되기도 하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정책입니다. 이주 정책을 세울 때 일단 수치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논의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선 제한을 두죠. 사실 인력난과 인구 문제와 그리고 실제 숫자 간의 직접적인 수치적인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책을 잘 수립해도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주 정책이 문제가 생길 경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법무부나 행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이러한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국가의 행정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더 나은 고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만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정책 위반자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을 수용한다고 해서 한 명이 실업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20명을 데려와서 그 한 명이 있어 그 일을 할 의향이 없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크나큰 리스크고 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이러한 리스크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이런 리스크는 조정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결과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위반자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이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정책을 위반해도 여전히 조정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입니다. 영국의 사례입니다. 브렉시트 당시였는데요.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주 노동 정책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향평가를 했는데요. 이 새로운 법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노동자 정책과 이주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에 그려질 것인가를 예측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국에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될 경우 앞으로 어떻게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고민해 봤습니다. 숙련된 노동자와 관련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들이 총 4가지가 있고 초록선이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예측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검선을 따라가 보시면 그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급상승하는 가파른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상승했냐? 첫 번째로 일단 돌봄 근로자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의 급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해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과하게 결과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영향이 발생해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수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영국 정부는 예측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정책 조율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영국의 예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국제 학생들에 대한 수치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 학생에 대한 대상 수치, 타겟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 국제 학생들의 숫자를 조율하기 위해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국제 학생들이 입국을 할 때 부양가족을 데려올 수 있고, 그리고 졸업 후 2년 동안 머물 수 있고, 일자리를 구할 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고용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여기 보시면 또 급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입국을 하면서 부양가족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영국에 공부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또 배우자를 데려오면서 또 자녀를 데려오면서 이주민들의 숫자가 급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매우 잘 조율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상당히 정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시나리오를 세울 때 완만하게 세웠지만 급상승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학력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예상 외의 결과가, 또 부양가족을 딸려오면서 예상 외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력난이 발생한 것을 포착했을 때 호주 같은 경우 미용사의 숫자가 적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받기 시작했죠. 갑자기 모든 이주민들이 미용사로서 호주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사 훈련 기간도 짧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인력난이 발생해서 캐나다는 이주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몇 주 내에 결국 수천 명의 이주민들이 레스토랑 매니저로 캐나다에 입국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현상이 보였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사용자 취업 비자 인증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인증제가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 예상 외로 많은 이주민들이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취업 비자 인증제가 이처럼 수많은 이주민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뉴질랜드 정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가사 근로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사 근로자를 우리가 입국시키는 이유는 교육을 받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시키고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는 생각이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페트리스와 코테스 그리고 호세 타사다라는 연구자들이 또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주민 중 가사 근로자를 수용을 하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미미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가사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OECD 회원국에서 이주민들이 가사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주민들이 가사 근로자로 입국을 해서 출산율을 올리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 근로자의 숫자, 이주민 가사 근로자의 숫자가 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와도 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60만 명의 이주민 가사 근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재생산 노동의 여성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국가에서 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를 하고 가사 근로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주민들을 수용해 가사 근로자로서 일하게 하면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주 노동자를 허용하지만 실제 입국자 숫자는 낮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드카펫을 깔듯이 이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만 명의 고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얘기했음에도 실입국자는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고숙련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실제로 고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고숙련 이주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게 매력적인 국가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기회, 양질의 기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고숙련 이주 노동자들이 생활하기와 기회를 잡기도 쉽지 않고요. 한국의 경우 고학력자의 경우 또 소득도 높고 세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망에 있어서는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 환경도, 가정 환경도 그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족 급여나 기회, 아이들을 위한 기회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반대로 직업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도 대한민국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모든 유형의 이주는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이주민들이 또 아이를 출산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OECD에서는 자국민과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출산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OECD 국가 3분의 2는 이주민의 출산율이 대체 출산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자국민의 출산율보다 이주민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 출산율과 비교해 봤을 때 이주민의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보다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해당 국가로 이주하고 나면서 그 해당 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매우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프랑스에 오게 되는 경우 가족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이주민들이 이주 정책의 혜택을 받고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율된, 잘 수립된 가족 정책은 또 이주민들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주민들이 예전과는 달리 원래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부터 이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에서 낮은 출산율의 국가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이주민은 아이를 낳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국가도 사실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자국민들의 아이들을 능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주민들은 자국민들보다 좀 더 어리고 출산 정년기에 오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가족 이유로 오기도 하고 혹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이주민들이 도착하고 나서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출산율이 갑자기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체류를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주 정책이 있어서, 이주 계획이 있어서 한국에 오는 이주민들을 위한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까요? 부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주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족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주민들은 본국에서 자본이나 부가 없었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경우도 많죠. 한국에서는 자국민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얻는 경우 그 절반을 비기여형 급여로 받는데요. 이주민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아래 있는 집단은 급여를 받기가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급자의 생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녹록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그리고 장기적인 이주 목표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필요에 맞게 또 정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정책, 가족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유럽에서 인기 있었던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에피소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이 스쿨버스를 타고 다른 두 번째 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른 학교로 가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보충학습의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추가학습이나 방과 후 학습의 서비스가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임금이 낮다면 과연 이런 보충학습을 부담할 수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중학교 졸업생들은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 OECD 국가의 대학 졸업생들과 유사한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사교육비가 매우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들도 과연 이 똑같은 사교육이나 혹은 보충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걸어야 하는 조건과 형성해야 되는 환경을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노동 인력 수요나 혹은 이러한 또 사교육비 측면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최고의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시는 도식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각각의 단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단기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임시 근로자 정책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때 이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떻게 또 정책을 조율하고 변경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주민들이 어떻게 거주하고 어떻게 주택을 구입하고 그런 것들도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추가로 전문가 집단이나 위원회나 이러한 집단이 실제로 이런 이주 정책의 정당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그러한 위원회나 집단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개선책을 또 가져오는 후속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지 대중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주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이 이주 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예측 결과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대중과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인 다스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주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느 전문가도 최고의 이주 정책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주 정책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지향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가들은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제안과 조언은 줄 수 있습니다. 이주 정책의 정치적 의무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 의도도 매우 중요하고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희망의 정치 그리고 절망의 정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사실 절망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희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겠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나단 샤러프 OECD 수석 정책 분석가님의 두 번째 기조 발제까지 들으셨습니다.